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2023년의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캡틴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을 위해 떠나기 전에 토트넘 홈팬들에게 승리를 선물할 수 있을까요?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20라운드 대안 쿨루셉스키까지 징계로 뛸 수 없는 첩첩산중의 상황. 본머스를 상대하는 토트넘의 후반기 첫 경기는 이번에도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좌우될 전망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새로운 2선 파트너 그리고 에릭 다이어의 출전을 다시금 예상하고 있는 영국 언론의 전망까지 본머스의 전력과 현지 최신 소식을 통해 프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20라운드 일정입니다. 가장 먼저 첼시가 루턴타운과의 원정 경기를 12월 30일 토요일 저녁 9시 30분에 치르게 되고요. 12월 31일 일요일 0시 자정에는 에스턴 빌라와 번리의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와 브렌트포드의 경기, 맨체스터 시티와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경기가 있고 황희찬 선수의 출전이 확실시되는 울버햄튼과 에버튼의 경기도 열립니다. 새벽 2시 30분에는 노팅엄 포레스트 대 맨유의 경기가 있고요. 12월 31일 일요일 밤 11시에는 풀럼 대 아스널, 토트넘 대 본머스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2024년으로 넘어가서 한국 시간 1월 2일 화요일 새벽 5시에 리버풀 대 뉴캐슬, 1월 3일 수요일 새벽 4시 30분에 웨스트햄 대 브라이튼의 경기가 열리는데요. 선두 리버풀이 난적 뉴캐슬과 홈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승점 3점을 온전히 다 얻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풀럼이 최근 본머스를 상대로 완패를 당하긴 했지만 아스널이 또 최근 특히 올 시즌 들어서 런던 더비 결과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이 경기도 아스널이 쉽게 이길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토트넘과 아스널을 연달아 격파한 웨스트햄은 토트넘을 상대로 완승을 거뒀던 브라이튼과 맞대결, 이 경기 역시 양팀 모두 승점을 얻을 수는 없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번 라운드에 승리를 한다면 다시금 그래도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경쟁 그리고 우승권 도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번 경기는 오히려 브라이튼과의 원정 경기보다 안방에서 치르지만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우려가 따르고 있습니다. 브라이튼이 토트넘과의 경기를 앞두고 부진하고 고전했던 반면 본머스는 현재 어떻게 보면 근래 들어 프리미어리그 승격 후 최고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무려 최근 프리미어리그 7경기 연속 무패, 그 과정 속에 6승 1무라는 엄청난 성적과 엄청난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순위 리그 17위인데요. 18경기에서 7승 4무 7패예요.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 속에서 승점 25점이니까 어떻게 보면 탑10 안으로 충분히 진입할 수 있고, 나아가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유럽 대항전 진출권까지 노릴 수 있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페인 라리가에서 라요 바에카노의 돌풍을 이끌었던 주역이죠. 아틀레틱 클럽 빌바오의 레전드 안도니 이라올라 감독이 팀을 지휘하면서, 특히 이 감독이 라요 바에카노의 돌풍을 이끌면서 유럽의 많은 빅클럽들의 관심을 받아왔던 감독인데, 본머스에 부임한 올 시즌 초반에 잠깐 주춤했다가 마침내 자신의 전술적인 방향성과 색깔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 7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는 과정 속에 상대하는 팀들도 대단한데요. 일단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2대0 대승을 거뒀고, 셰필드 유나이티드 원정에선 3대1 완승, 현재 우승권까지 치고 올라온 에스턴 빌라와의 홈 경기도 2대2 무승부로 지지 않았고,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원정 경기 2대0 승리, 맨유 원정 3대0 승리 등 적진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또한 올 시즌 돌풍을 최근에 보이고 있는 노팅엄 포레스트를 상대로도 난타전 끝에 3대2로 승리했고, 무엇보다 토트넘을 올 시즌에 카라바오컵에서 탈락시킨 팀이기도 한 풀럼과의 최근 홈 경기에서 무려 3대0의 압승을 거뒀습니다. 최근에 대량 득점도 하고 있고 무실점 경기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 양면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 토트넘보다 더욱더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토트넘도 물론 뉴캐슬을 4대1로 격파하면서 최근 무승의 부진을 끊어내면서 노팅엄전 2대0 승리, 에버튼전 2대1 승리로 3연승을 달렸지만, 사실 노팅엄전도 내용상 아쉬운 면이 있었고 에버튼전은 이겼지만 사실 이길 만한 자격이 없었다라는 현지의 평가도 나오긴 했습니다. 브라이튼전도 4대2로 2골차 패배를 당한 것이지만 먼저 4골을 내주면서 끌려갔기 때문에 굉장히 고전하는 양상들이 이어지고 있고, 무엇보다 로메로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올 시즌 경기에서 토트넘이 1무 3패로 극도의 부진을 보이고 있는데, 로메로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 1월 말까지는 최소한 뛸 수 없는 상황으로 알려졌고, 이번 경기도 당연히 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머스를 상대로도 같은 문제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본머스를 막기 어려운 부분은 토트넘이 이미 미키 반더벤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로메로까지 부상으로 빠졌고,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의 폼을 보이고 있는 잉글랜드 국적 공격수 중 스트라이커 중에는 최고의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도미닉 솔랑키를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가 따르고 있는데요. 최근 솔랑키 선수가 5경기에서 6골을 몰아치는 무시무시한 결정력과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계 기록을 기반으로 본머스의 장점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개인 능력으로 득점기를 창출하는 게 굉장히 강하다. 이 솔랑키 선수의 문전 해결 능력, 온몸이 무기인 솔랑키, 게다가 이 선수가 힘과 높이까지 겸비했기 때문에 헤더 공격 능력, 헤더 득점 능력이 대단한데, 이런 헤더 공격에 특히 취약한 것이 토트넘의 상황이고, 전문 센터백이 없는 토트넘이 사실은 비수마까지도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경합해주고 부딪혀
비춰줄 수 있는 선수까지도 징계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세트피스 상황뿐 아니라 직선적인 롱패스의 역습이라든지 크로스패스를 통한 고공 공격이라든지 솔랑키의 이 공격을 무실점으로 막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본머스 역시 수비 상황에서의 공중전이나 수비 상황에서의 세트피스 그리고 공을 점유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긴 한데 실리적이고 신속한 속공과 또 힘있는 플레이, 피지컬한 플레이 어떻게 보면 이라올라 감독이 라요 바이에카노의 스페인 라리가 돌풍을 이끌 때도 직선적이고 사이드에 속도감 있는 플레이와 크로스 플레이를 잘 활용했었고 현역 선수 시절에도 빌바오가 이런 스페인 내에서도 영국식 축구를 하는 팀으로서 조금 선굵은 축구를 하는 팀으로서 활약을 해왔었고 또 이 과정 속에서 기술과 점유 능력과 패스 플레이까지 겸비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효과적인 축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측면은 토트넘이 특히 포스테콜로 감독이 라인을 높이고 후방 빌드업에 계속해서 집착하고 있는 축구를 펼치는 데 있어서는 본머스와의 상성에서 오히려 브라이튼보다 더 어려운 경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본머스의 이 풀럼전 3대0 완승 과정의 득점 패턴을 보면은 알렉스 컷이 오른쪽에서 대각선으로 단독 돌파로 치고 들어 올라오면서 4-5명의 풀럼 수비를 혼자 무너뜨리고 반대편에 비어있던 저스틴 클라이베르트에게 패스, 저스틴 클라이베르트가 가볍게 골문 구석으로 마무리 슈팅을 연결하는 장면인데 브라이튼을 상대로도 토트넘이 이런 문제를 많이 노출했어요. 좌우 풀백 뒷공간이 인버티드 풀백으로 쓰고 있는 우도기와 이 포로 선수의 문제점들, 약점들을 파고들었거든요. 이 선수들의 문제를 비수마가 내려와서 커버해준다거나 센터백들이 벌려서 움직여줬는데 지금 센터백도 로얄 데이비스, 수비형 미드필드도 속도감이나 순발력이 떨어지는 호이비에르가 뛰고 있다 보니까 이 커버가 잘 안 되고 있고 본머스가 이렇게 측면에 좋은 기술이 좋은 선수들, 미드필드진에서도 공을 운반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패턴으로 실점할 위기가 충분히 펼쳐질 수 있습니다. 또 본머스가 풀럼과의 경기 후반 추가 시간에는 교체로 들어왔던 시니스테라가 왼쪽 측면에서 가운데로 커트인 단독 돌파로 치고 들어오다가 오른발 중거리 슈팅으로 구석으로 찔러 넣었는데 에스투피냐를 상대로 토트넘이 이제 브라이튼전에도 원더골 중거리 슈팅을 허용하기도 했고 이런 장면들 측면에서 가운데로 치고 들어올 때 이 수비형 미드필드의 커버 능력이 현재 사르가 많이 전진하면서 지치는 기색도 많이 보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킵과 호이비에르가 반응 능력이나 대인 수비력에 있어서 터프하기는 한데 기술 좋은 선수를 막는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또 실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데이비스 선수가 헤더 경험을 열심히 해주긴 하지만 분명히 신체적인 높이의 물리적인 문제가 있고 로얄 같은 경우엔 이런 헤드 경합이 풀백으로선 괜찮은 편이지만 센터백으로는 크게 문제거든요. 노팅엄과의 경기 당시에 본머스가 득점했던 패턴을 보면 왼쪽 센터백인 세네시가 올린 측면 크로스를 솔랑키 선수가 껑충 뛰어오르면서 상대 수비와의 경합에도 확실하게 제압을 하면서 헤더골로 0대1로 끌려가는 상황에 동점골을 넣었었고 또 58분에는 빌링 선수가 문전 경합 중에서 헤더 경합에서 승리하면서 떨궈준 공을 솔랑키가 배후로 침투해서 밀어넣었거든요. 중앙 공격한 미드필드로 뛰고 있는 빌링조차도 이렇게 공중볼 경합 상황에서 특히 이제 세트피스나 크로스 상황에서 강력하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때려놓는 공을 이제 토트넘 선수들이 세컨드 볼이라든지 혹은 이제 경합에서 밀릴 수 있는 상황들을 고려한다면 빌링과 솔랑키를 향한 롱볼도 무섭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팅엄전의 역전골 같은 경우도 스미스의 크로스 패스를 솔랑키가 헤더로 연결했기 때문에 이번 토트넘전에서도 솔랑키가 헤더로 득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반면에 본머스의 실점 패턴을 보면은 토트넘에 공략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노팅엄과의 경기에 선제골을 내줬을 때는 오른쪽에서 엘랑가가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올 때 중앙 공격수인 크리스 우드가 두 명의 본머스 사이 공간으로 스루 패스를 잘 내줬고 패스를 받은 엘랑가가 마무리했는데 결국엔 손흥민 선수나 존슨 선수가 사이드에서 안쪽으로 치고 들어올 때 특히 우독이나 포로도 순간적으로 사이드에서 안쪽으로 치고 들어올 때 여기로 패스를 잘 찔러준다면 기회가 나올 수 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메디슨이 부상 중이고 쿠르세스키까지도 부상으로 빠졌는데 그렇다면 이번 경기는 로셀소라든지 혹은 손흥민 선수가 이런 플레이를 찔러준 거나 혹은 손흥민 선수가 또 치고 들어갈 때 로셀소나 히샤리송이나 이런 선수들이 좀 타이밍 좋게 패스를 찔러줘야 한다. 사르도 포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패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잘 연구해서 본머스가 어떻게 골을 먹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머스가 헤더 공격에 뛰어나긴 하지만 수비 상황에선 말씀드린 대로 헤더 실점을 하는 부분들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74분 노팅엄이 다시 한번 2대2로 동점골을 만들었을 때도 코너킥 상황에서 크리스 우드의 헤더골이 나오긴 했는데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히샬리송 선수가 분명히 헤더의 강점이 있고 또 아르헨티나 청소년 대표 공격수인 알레호 벨리스가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크로스를 통해서 자신의 데뷔골을 터뜨렸는데 이 선수도 분명히 높이를 활용할 수 있는 헤더 능력이 되는 포스트 플레이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토트넘이 잘 활용하고 준비해서 본머스를 상대로는 최대한 실리적으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공격 무기를 활용해서 득점을 노릴 필요가 있습니다. 양팀의 역대 전적을 살펴보면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총 13차례 본머스와 경기했는데요. 9승 2무 2패로 전적상 크게 앞섭니다. 다만 최근 6번의 경기에서는 3승 1무 2패로 호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토트넘이 전반기 본머스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뒀었고 또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이
원정에서 3대2 승리를 거뒀지만 홈에서 2대3으로 패배했었잖아요. 오히려 본머스 원정에서 최근 3경기 지지 않았고 홈에서는 좀 어려운 경기를 펼쳤었는데 본머스가 다시 승격하기 전인 2019년 11월 홈에서 3대2로 승리했던 것이 이제 마지막 홈 승리예요. 결국에는 전적상으로 최근 흐름을 보자면은 토트넘이 본머스를 상대로 그렇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양팀의 대결에서 승패가 엇갈리면서 나란히 3대2의 난타전이 펼쳐졌는데 올 시즌 양팀의 경기 경향을 보면 여전히 많은 골을 넣는 경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번 경기도 다득점 난타전이 예상이 되고 토트넘다운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반기에는 토트넘이 사실 본머스를 상대로 당시에 이라올라 감독의 전술이 확실하게 녹아들기 전이다 보니까 오히려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똑같이 새로 부임한 감독이지만 빠르게 팀을 안정화시키면서 압승을 거뒀었거든요. 당시의 선제골은 전반 17분에 오른쪽에서 포로가 비수마에게 공을 연결해주고 비수마가 사르에게 패스를 내준 다음에 사르가 이제 배우로 빠져드는 메디슨을 향해서 날카로운 스루 패스를 보내주면서 메디슨이 이제 슈팅해서 선제골을 넣었었는데 이렇게 사이드부터 중앙을 거친 연계 플레이, 특히 이선에 있는 선수가 배우로 빠져들어가면서 히샤이송이 오히려 밑으로 빠져주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기회를 만들었는데 이번 경기도 히샤이송이 최전방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이때 배우로 누가 잘 들어갈 수 있겠느냐. 손흥민 선수가 히샤이송을 미끼 삼아서 공간을 파고들면서 결정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시 2대0 추가골 같은 경우에는 히샤이송이 교체 아웃된 이후 손흥민 선수가 중앙 공격수로 이동해서 허브 역할을 하면서 골이 나왔었는데요. 우도기와 손흥민 선수가 2대1 패스를 주고받을 때 손흥민 선수가 논스톱으로 찔러줬고 우도기의 컵백을 오른쪽 바깥에 있던 쿠루세스키가 순간적으로 수비 앞으로 치고 나오면서 밀어넣었었는데 이런 움직임, 이번 경기는 쿠루세스키가 없지만 브레넌 존슨이 오른쪽 사이드에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3자의 움직임으로 수비의 시선 바깥으로 침투해 들어오면서 마무리하는 그런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가 중앙에서 허브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히샬리송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조금 더 영리하게 그리고 히샬리송 선수가 많이 움직이고 부딪혀주면서 손흥민 선수의 체력 부담을 좀 덜어주면서 본인이 미끼 역할을 하면서 본인도 물론 헤더로 골을 노리지만 손흥민 선수와 히샬리송 선수가 모두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메디슨과 클루세스키가 없는 공백을 로셀스와 존슨이 잘 해결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손흥민 선수는 개인적으로 본머스를 상대로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역대 11차례 프리미어리그 맞대결에서 7승 2무 2패로 패배한 경기가 거의 없죠. 그리고 11번의 경기에서 6득점 2도움으로 8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최근 본머스와의 홈 3차례 경기에서 모두 공격 포인트를 올리면서 특히 본머스전 홈 경기에 강한 모습을 보여왔었는데요. 2018-19 시즌 전반기 홈 경기 당시에서는 5대0 대승을 거둘 때 멀티골을 기록했고 2019-2020 시즌 홈 경기에서 3대2로 승리할 때는 멀티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시즌 홈에서 2대3으로 패배하긴 했지만 이때도 역전패를 당하기 전에는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득점을 하나 올렸던 바가 있는데요. 올 시즌 본머스와의 경기는 본인이 측면에서 플레이하면서 보조자 역할을 하고 경기를 설계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골을 넣지는 못했지만 영향력은 높았다고 할 수 있겠죠. 지난 시즌 본머스와의 경기에서 토트넘이 3대2로 졌지만 당시 전반 14분에 손흥민 선수가 선제골을 넣었었는데 센터백인 랑글레가 왼쪽 측면 배우로 빠져드는 페리시를 향해서 롱패스를 연결했고 페리시의 컵백을 손흥민 선수가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하면서 득점했던 바가 있거든요. 지난 시즌 토트넘의 전술은 올 시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과는 꽤 다르지만 이 득점 패턴 플레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전술이에요. 포로가 이렇게 뒤에서 인버티드로 들어와서 배우로 롱패스를 찔러주고 이때 사이드에서 들어온 선수가 컵백을 주면서 배우의 이선에 있던 선수들이 들어와서 마무리하는 형태의 플레이는 토트넘이 많이 즐겨 쓰고 있거든요. 이번 본머스와의 경기도 이런 패턴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습니다. 전반기 본머스전의 소파스코어 평점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말씀드린 대로 공격 포인트는 없었지만 이 경기 최고의 선수로 꼽혔던 메디슨과 평점 8점으로 같은 최고의 점수를 받았었거든요. 당시에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에 있든 전방에 있든 본인의 역할을 다 잘해줬었는데 전반 3분의 장면을 보시면 비수마와 빌링이 헤더 경합을 할 때 흐른 공을 손흥민 선수가 확보하면서 메디슨과 2대1 패스를 시도하고 문전 왼쪽을 파고들어서 컵백을 시도한 게 상대의 6탄 방어에 막히긴 했지만 이렇게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에 있을 때 본머스의 뒷공간을 많이 무너뜨리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전반 14분 같은 경우에는 골키퍼 네투가 후방 빌드업을 할 때 1차적으로 메디슨이 압박을 하면서 공을 건드렸고 흐른 공을 손흥민 선수가 받아서 바로 다시 메디슨에게 주고 메디슨이 슈팅까지 가져간 걸 네투가 선방했었거든요. 이렇게 토트넘의 각 적극적인 전방 압박, 이라올라 감독이 부임한 본머스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후방에서 롱볼을 때리기보다는 빌드업을 또 시도하면서 플레이를 전개하기 때문에 충분히 토트넘의 하이라인 전술을 통해서 상대 지역에서 바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전반 22분 같은 경우에는 메디슨 선수가 한 번에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를 찔러줬고 손흥민 선수의 컵백을 사르가 슈팅한 것 역시 아쉽게도 골키퍼의 정면으로 이어지면서 무산이 됐었는데 사르 선수가 최근에 슈팅 정확성이 점점 도와주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다시 왼쪽 사이드로 이동한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본머스의 수비를 끌고 다니면서 이선 동료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패턴 플레이도 다시 한번 펼쳐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 26분 같은 경우에는 메디슨 선수의 코너킥이 뒤로 흘렀을 때 손흥민 선수의 하프발리 슈팅이 아쉽게 빗나갔던 장면이 있었는데요. 코너킥 수비에 특히 본머스가 약점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장면들 포로가 뒤로 빼주고 손흥민 선수가
헤더 경험은 약하기 때문에 뒤에 있다가 흘러나온 공을 본인 특유의 전매 특허 양발 감찰을 통해서 노릴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토트넘이 히샬리송을 원톱으로 쓰다가 손흥민 선수를 이제 후반전에 히샬리송을 빼면서 원톱으로 배치했는데 이 플레이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아예 손흥민 선수를 원톱으로 선발 출전시키기 시작했었잖아요. 이때 사르 히샬리송을 빼고 페리시 호이비에를 투입하면서 페리시가 왼쪽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으로 이동했을 때 손흥민 선수의 9번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었고 호이비에의 배우 커버 플레이도 좋았었고 또 로셀소가 들어와서 손흥민 선수에게 기회를 연결해준 플레이도 좋았었거든요. 이번 경기는 호이비에르, 로셀소, 손흥민 선수가 이제 중앙 척추 라인을 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머스와의 경기 60분 이후의 플레이를 또 한 번 그대로 재현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86분에도 실제로 로셀소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의 왼발 슈팅이 아쉽게 빗나갔는데 이런 플레이들이 정확성만 따라준다면 골로 연결될 수가 있겠고요. 추가 시간 같은 경우도 클루셉스키가 이제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해주고 손흥민 선수가 중앙 지역에서 본머스 수비 2명을 상대로도 포스트 플레이를 해주고 스크린 플레이를 해주면서 뒤로 공을 빼주고 데이비스가 슈팅을 가져갔는데 크로스바를 아쉽게 넘겼었거든요. 이번 경기 역시 데이비스의 활약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본머스를 상대로는 왼쪽에 있든 전방에 있든 좋은 플레이들을 많이 보여줬다. 후반 추가 시간 6분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의 스루 패스를 받은 페리시의 돌파에 이은 슈팅 장면이 나왔는데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전천 활약을 본머스와의 경기에 보여줬던 그런 감각을 되살린다면 충분히 이번 경기 토트넘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승리를 가져올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머스 역시 이탈한 선수들이 있지만 이미 이런 이탈한 선수들 속에서도 좋은 결과를 내고 있어요. 토트넘이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센터백 로이드 켈리라든지 풀백인 프레데릭스, 중앙 미드필더인 타일러 아담스가 부상으로 빠져서 토트넘과의 경기에 뛸 수 없는데요. 토트넘은 이미 비수마가 퇴장 징계로 장기 결장을 받고 있고 로메로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2월 초순이나 돌아올 수 있고 이런 가운데 데안 쿨루셉스키 선수가 브라이튼과의 경기에 올 시즌 개인적으로 5번째 경고를 받으면서 누적 징계로 뛸 수가 없게 됐습니다. 토트넘은 계속해서 핵심 선수들이 징계와 부상 등으로 이탈하고 있는 내부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게다가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는 로얄과 데이비스의 풀백 센터백 듀오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됐는데 이번 경기는 확실한 9번인 솔랑키를 막아야 하는 것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포어벳 세계적인 베팅 업체는 이 경기를 앞둔 프리뷰에서 헤드라인으로 다이어의 사진을 올렸거든요. 이번 경기는 로얄이 아니라 이번 경기만큼은 다이어를 써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전망을 하는 것인데 다이어가 나와도 이 속도의 문제 때문에 오히려 팀 전술 자체가 억울해질 수가 있어서 과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브라이튼전에 드러났던 센터백 운영의 문제 그리고 솔랑키를 막는 것에 대한 문제에서 해법을 어떻게 찾을지가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사실 승부 예측은 토트넘이 좀 유리하다는 전망들이 나오곤 있어도 본머스의 최근 기세와 토트넘의 최근 문제들을 생각한다면 본머스가 이길 수도 있다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확실한 것은 양 팀의 경기에서 합계 최소한 3골 이상이 터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무려 72%나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기도 특유의 토트넘 경기처럼 다득점 난타전이 될 것 같은데요. 양 팀의 예상 라인업을 살펴보면 4-2-3-1 포메이션으로 본머스는 경기하고 있습니다. 솔랑키가 최전방에 서고 테버니어, 클라이버르트, 세메뇨가 이 선에서 개인기와 속도를 갖춘 선수들로서 달려들고 중앙 미드필더인 크리스티와 스콧 중에 스콧이 전진해서 공격에 가담할 수 있고요. 좌우 풀백인 와타라와 스미스도 피지컬도 좋고 공격 가담력도 좋고 크로스도 좋습니다. 자바르니와 세네시가 배우를 커버하는데 세네시까지도 후방에서 패스 전개력이 좋기 때문에 본머스는 힘과 퀄리티를 모두 갖춘 팀이라고 할 수 있겠고 네투도 선방 능력이 있는 골키퍼입니다. 토트넘은 쿨루셉스키와 메디슨이 모두 빠진 가운데 로셀소를 선발 출연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로셀소가 이 선에서 어떤 창의성을 보여주고 또 손흥민 선수에게 어떻게 패스를 찔러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히샬리송 선수가 지난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 상대 배후 수비 라인을 깼는데 너무나 고전을 했잖아요. 오프사이드에 너무 잘 걸렸는데 본머스도 오프사이드 라인이 나름 좀 높은 편인 팀이거든요. 그런 본머스를 공략하기 위해선 히샬리송을 오히려 왼쪽으로 손흥민 선수를 중앙으로 이동시켜서 서로 계속 위치를 바꿔가면서 활발하게 스위칭을 하면서 상대를 교란하는 작전을 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솔랑키를 누가 막을 것이냐라는 데 있어서는 로얄 선수가 기본적으로 그래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솔랑키를 막기보다는 솔랑키에게 공이 오지 않고 라인을 높이고 공격을 하다가 솔랑키가 배우를 침투할 때 쫓아갈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 그나마 로얄이니까 지난 브라이튼과의 경기도 끝까지 쫓아와서 괴롭혀줬지 로얄이 아니라 다이어였다면 그렇다고 다이어가 나온다고 확실하게 솔랑키를 막을 수 있냐 솔랑키와의 공중전 경험에서 이길 수 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차라리 유망주인 애슐리 필립스를 썼으면 썼지 다이어는 아니다. 로얄이나 필립스냐의 문제고 만약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다이어를 선택한다면 이것은 큰 패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본머스를 상대로 많은 선수들이 빠진 이 토트넘의 스쿼드 안에서 어떻게 최상의 11명을 구축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유럽의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의 승부 예측 배당률을 보면 토트넘 승리가 1.76배로 그래도 유력하다라고 전망되고 있고요. 무승부 4.85배, 본머스 승리가 4.07배입니다. 과연 토트넘 올해 마지막 경기에서 브라이튼전의 아쉬움을 털어내고 캡틴 손흥민 선수는 아시안컵을 위해 한국 대표팀에 소집되기 전에 토트넘 팬들에게 승점 3점을 선물할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2023년 프리미어리그의 마지막 경기 소식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